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금리 인상의 시대 여러 번 예고되고 또 전망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을 경제 여러 부분에 미칠지에 대해서는 분분한데요. 당장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장기간 빚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체감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물론 무리한 빚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라는 의지와 효과는 문제없겠지만 오른 주거비용, 여러 가지 이자에 대한 부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선망의 대상이 바로 외국계 기업입니다. 좋은 처우, 기업 문화 등이 그렇죠. 그런데 이 외국 기업들 한국 사회의 기여는 빵점입니다. 한국의 특혜, 탈규제를 통해서 이익은 잘 챙겨가고 있는데 그 이익 챙겨가는 것만큼 사회에 환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자리 투자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자료 분석하고 발표한 CEO 스코어의 박주건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생생장바구니는 가을로 깊이 들어선 농수산식품 소식, 또 지역 축제 정보들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금리, 특히 기준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본이 됩니다. 7분의 금통위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연내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즉 시중금리들 벌써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5%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돈의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신중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또 이 대출 기간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큰 틀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벌써 5%대 육박하고 넘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좀 가파른 시중금리의 상승세 어떻게 배경을 봐야 될까요? 그 말씀하신 5%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평균적으로 요즘에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네.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는 사실은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중의 자금시장 상황, 특히 전반적인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코픽스 금리 같은 대출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은행의 대출 태도라던가 돈을 빌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코픽스 금리 같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이 여기에 적용하는 덧붙이는 가산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은 최근에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부응을 해서 은행들이 대출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대출의 양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계에서 매출액을 구성하는 것이 몇 개를 파느냐, 그리고 한 단위당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네. 현재 은행들은 많이 팔기보다는 똑같은 양을 팔더라도 비싸게 파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쪽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의 시중금리의 배경 정말 무릎을 치면서 또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 요소도 중요한데 일단은 좀 이 배경에서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경제가 회복세여서, 일자리가 회복세여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즉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의 값, 금리도 올릴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잘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야,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이해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건가요, 금리 결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는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만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 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속의 우려가 있는 미국 경제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통화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우선 9월에 기존에 계속하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양적 긴축을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연말쯤에는 또다시 추가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또한 대내적으로는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까지도 개진이 맞습니다. 되면서 조만간 한국은행도 정책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대내외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를 반영을 해서 최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사이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 같은 국제 금리가 네. 많이 올랐고요. 네. 또한 국내적으로도 지표 금리 역할을 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채권 수익률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동안에 약 0.3 내지 0.4% 포인트가 이미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출의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시중 자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시중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내가 받는 예금금리는 별로 안 올라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금융기관들은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빌려줘야 되는 돈을 조달할 수요도 많지가 않고요. 네. 은행들 입장에서 자금 조달은 결국은 가계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그 대가로 예금 금리를 주는 것인데 네네. 예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예금 금리를 많이 올려주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측면에서는 대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가상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때 네. 예금 금리는 안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박리 담회 대신에 아주 비싸게 팔겠다라는 방식으로 조금 축소하고 정책적 방향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인데 보도들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미국발 신금융 긴축 시대의 영향권에 들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추가로 계속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은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2월 미 연준의 FOMC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네. 향후 2, 3년에 걸쳐서도 매해 두세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것은 결국은 그만큼 미국의 실물 경제 활동이 이러한 금리 인상의 충격을 감내할 만큼 상당히 괜찮기 때문입니다. 네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통화정책 내용이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올해 아니라든가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건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속을 하려고 하는 경제에 중앙은행이 미리 브레이크를 나누어 밟는 그러한 네네.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활동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충격이나 부담을 감내할 만큼 현재 괜찮은가 또는 선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네.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 내년에 2.9%로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러한 예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올해 안에 실제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려면 향후 한 달 동안에 발표되는 실물 경기 또는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 중요한 이유는 북핵이라던가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통상 압력과 같이 우리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네. 여전히 그 불확실성 측면에서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예, 큰 틀에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또 대출금리 인상 이런 것들 사실 부동산의 급냉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상들 부동산 시장에 좀 경색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에 미칠 영향들은요? 사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네네.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상당히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니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그렇지만 네네. 앞으로 대출 규제가 이러한 돈이 많은 계층 또는 넉넉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현재 정책의 방향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을 키우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계층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 채의 집만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한다면 네. 더 안전해 보이고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 채만 가지고 가는 식으로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쪽에서는 이미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더욱 위축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장은 더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둔화라기보다는 향후에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정작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또 이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결국 실수요자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에게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가계에 대한 이러한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정부가 내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고 있는 방안은 신 DTI, DSR 이러한 규제책들이 새로 또는 강화된 형태로 도입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규제책들이 잘 보면 모두 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는 결과적으로 더 강화된 형태의 DTI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즉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가계의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소득이 많은 계층 또는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거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별화 또는 양극화가 대출 시장에서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미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는 그것을 가계부채 풍선 효과라고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려움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양극화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오르고 있는 이런 금융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지금도 사실 핀셋 규제라는 말을 할 만큼 세심함에 신경 쓰겠다라고 했지만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양극화라든지 차별성 강화 측면에서 좀 보완책 같은 방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지역이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지역별, 특히 계층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자영업자라던가 주택 실수요자, 소득 하위 계층,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과 같이 반드시 돈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계층에 돈을 더 싸게 빌려주는 것도 해답은 아니죠. 네네. 왜냐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하는 것은 향후에 부실화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정책
또한 내일 발표될 대출 정책의 방향은 지나치게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거나 돈을 빌려주기 어렵게 만드는 공급 위주의 접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러한 계층이 왜 돈을 빌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대출 수요가 어디에서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해답을 찾고 대출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보다 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정말 좀 현미경으로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거나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자 입장에 처한 이야기 다를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 방송 시간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외국계 기업 혹은 외국 기업입니다. 내국법인, 즉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회사가 아닌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법에 준거해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그런 걸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외국이 자본을 투입한 거고요. 외국 기업은 사실 국내법상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분이 얼마 이상이어야 외국 기업이다라는 통일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영권 획득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외국 기업,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국내 법상 합자 혹은 출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는 외국이다라고 하는 기업들 정작 국내 사회,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또 앞서 금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기다립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만 알면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다 짚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9분 30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온통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얘기 또 금리에 대한 얘기 많은데 내일 정부가 대책 발표하죠? 네, 그동안 예고기사도 많이 나왔고 몇 차례 연기되기도 했었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 제도 개선이라든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도입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시행 시점 그리고 내용이 일부 좀 나왔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바꾸는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네.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당장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과 비교해 보면 크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91% 수준이거든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이 72.4%니까 이보다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예, 질적 구조 개선은 반가운 얘기인데 일단은 대출하지 마라라는 방식으로 좀 총량 규제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서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던데 그 대책도 있나요? 이 가계부 종합대책에 이제 서민을 위한 대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의 채무 재조정이라든가 또 일부는 채권 소각,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김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경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이제 크게 총량면에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 요거 한 가지와 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뭐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잘 갚는 뭐 문제 없는 차주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차주까지 뭐 범주화해서 세세하게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뭐 정교하게 설계하면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교하게 세세하게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국가암 자료 중에도 봤더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불러일으킬 자료들이 좀 발표됐네요. 네, 오늘이 마침 또 한국은행 국정감사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가계부채 관련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자료를 보면 우선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담보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라고 하죠. 이게 60%를 넘는 대출이 145조 원에 달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 전체 국내 은행의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인 겁니다. 이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뜻하는 건데 네. 보통 이제 LTV가 60%를 넘으면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중이 이제 뭐 36%라는 거면 이제 3분의 1 이상이 이런 대출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는 가구가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면 126만 3천 가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체 부채 가구의 11.6%에 달한다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부실 위험 가구는 이제 한국은행이 가계의 소득과 금융, 뭐 실물자산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출한 가계부실 위험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선 가구를 말합니다. 2015년 3월만 해도 109만 7천 가구였는데 이게 1년 사이에 15%나 늘어난 겁니다. 뭐 가뜩이나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강하게 시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에 인상에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이런 부실 위험 가구의 연체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가 연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런 자료도 있었는데요. 네. 처분 가능 소득은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5%. 이거는 2014년에 146.4% 위에 뭐 많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155%라는 거는 한 해 동안 모은 소득을 모두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밖에는 갚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정말 빚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가운데 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분분한데 외국 관광객이 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내수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역시 사드 보복 여파 때문이겠죠? 네, 뭐 명동에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보이긴 시작하는데 뭐 한창 중국인들 많이 찾았을 때 비하면 여전히 한가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니까 107만 8,600여 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29% 정도 줄어든 건데요. 지난 3월에 이제 중국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국 여행사에 한국행 상품 판매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판매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은 겁니다. 지난달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만 보면 31만 8,600여 명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56% 정도 줄어든 겁니다. 8월에 61% 줄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속도는 주춤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개별 비자 발급 좀 늘어나고 항공권 가격 좀 저렴해지면서 그래도 좀 주춤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밖에도 보면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곳에서 오는 관광객도 줄어서 아시아 관광객도 17% 감소했는데요. 이거는 좀 북한 미사일 발사 뭐 요즘 하면서 뭐 한반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좀 높아진 영향이 컸고요. 그나마 일본인 관광객이 작년보다는 5.4% 늘었는데 9월 18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이날이 노인의 날로 휴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진 연휴를 맞아서 한국을 찾은 여행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9월 해외여행 떠난 우리나라 국민은 223만 6,500명. 그러니까 작년 동기보다 17.4% 증가했는데요. 10월에도 황금 연휴가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이들 외국에 나가셨잖아요. 9월과 10월 여행 수지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 상황도 또 금리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국가의 경계를 말하는 게 국경입니다. 정치, 군사 분야는 여전히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사실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죠. 그만큼 내 나라, 내 본사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지역적 공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공존 노력을 봤더니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평가하는 CEO 스코어의 자료인데요. 생생경제가 보내드린 규제 바깥의 골목 상권 침해 같은 이야기도 다 외국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번 돈은 다 본사, 자기네 본국으로 빼가는데 우리 사회에는 별로 일자리나 돈을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배기가스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이런 문제 발생할 때마다 외국 기업 과연 좀 더 선진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취준생들은 뭐 외국계 기업, 외국 기업 가려고 굉장히 선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CEO 스코어가 국내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외국계 기업 다 101곳을 매출 영업이 그리고 이들의 배당 성향 그리고 실제 국내에 얼마큼 투자를 하는지 네. 그리고 국내 기업 대비해서 또 투자는 얼마큼 하는지 기부는 얼마큼 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우선 배당 성향을 보면요. 국내 500개 기업의 배당 성향은 평균적으로 약 29% 정도 되는데요. 네네. 외국계 기업의 배당 성향은 이 2배 가까운 51.4%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네. 국내 골목 상권에 깊숙이 침해되어 있는 식음료라든지 네네. 그 최근 들어 외제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네. 외국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려 79.6% 정도가 배당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배당 금액은 외국계 기업의 대주주들이 대부분 외국 본사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배당금의 대부분은 그대로 외국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결국은 벌어들인 돈을 이 회사의 주인에게 얼만큼 그 이익을 주느냐, 그러니까 돈을 빼가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순이익에서 네네. 51%라는 거는 순이익의 51%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냥 성과로, 그러니까 뭐 돈으로 네네. 가져간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 같은 건 어떻습니까, 대표님? 사실 이 매출액이 클수록 뭐 R&D라든지 일자리, 공장 확보 이런 뭐 신규 설비 이런 투자 같은 것들 좀 하면 사실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나요? 국내 기업과 비교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약 매출액의 한 8%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계 국내 기업은 매출액의 반도 안 되는 2.7%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더 문제는 이 외국계 기업의 해외 본사, 네. 해외 본사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해외 본사의 경우에는 무려 8.9%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자기 기업에게 투자하는 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저희 국내 기업에는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BMW에서 저기 영종도에 자동차 레이싱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투자에는 인색한 것을 압니다. 예, 정말 이 투자라는 어떤 경제의 순환은 없어지고 정말 있는 것만 뽑아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회사가 가장 배당 성향이 높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서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네네. 무려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2억 5천이었는데 네네. 그 잔금은 3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무려 13배 가까운 금액을 본사에 배당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 위스키 업체로 유명한 페르노리카 코리아하고 영국의 디아지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들 기업들도 배당 성량이 순이익의 3배 혹은 2배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루는 BMW 코리아도 순이익의 100% 이상을 가져가고요. 네. 제규 랜드로버 코리아도 순이익의 123%, 아디다스 코리아도 140%. 이처럼 많은 외국계 기업이 또 시기로 유명한 스와치 그룹 같은 경우도 114%.
그러니까 국내에 벌이들인 순이익 이상으로 네. 본사로 배당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만큼 뭔가 매출이 발생하면 정말 그 돈이 전부 다 그리로 굴러가는데 사실 뭐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 국경이 없다라는 말은 했지만 국경은 없는데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부 유출 논란까지 지금 좀 비난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의 배당금은 대부분 이제 국내 주주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나타내죠. 네. 반대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합작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외국 본사가 주주인 경우인데 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 돈 배당 금액이 보통 세금을 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어떤 버지니아 네네. 뭐 조셉 피처라는 또 것들 통해서 돈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금 한 푼도 없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유명 상표는 로열티 비용도 꽤 지불해야 되는데 좀 번 돈은 다 빼가고 투자나 기여는 안 한다.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불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상은 당연히 이제 번 돈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할 수 있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네네. 이렇게 이제 그나마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 그 금융감독원에다가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제로 더 큰 기업들 우리가 잘 아는 구글, 네.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로 독과점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유한회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네.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 그나마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유한회사라는 회사들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애플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지금 아이폰의 판매량을 취해봤을 때 약 1조 5천억 이상이고 순이익이 보통 30%를 상회하니까요. 몇천억의 순이익을 보고 있지만 국내에 얼만큼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사각지에 있는 기업들이 더 큰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기업 유치라는 말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거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 세금, 지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본인들만 꿀꺽 삼키고 가져간다. 정말 이거 좀 배신감 느낄 정도인데 좀 이런 유치와 혜택만큼이나 일자리, 투자, 사회적 기여 같은 그런 제도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외국계 기업을 받아들여서 기술 유치라든지 자본 유치를 통해서 국내 경제 성장을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국계 기업은 그런 성장보다는 국내 소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의 경제적 이득만 가져가고 실제 국내 기업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를 봐도 국내 500대 기업의 기부금은 매출액 대비 한 0.1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밖에 되지 않는 0.06%밖에 되지 않고요. 그나마 기부금을 공시하는 기업이 정도고요. 기부금 전혀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50% 정도 되기 때문에 기부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인색한지를 제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이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는다 이 정도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업, 경제 여러 분야 뭐 새로운 정부 이후에 좀 새로운 환경들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새로운 원칙이나 대안 혹은 뭐 우리 정부가 이 외국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들을 좀 대하는 새로운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실효세율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세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이 우리 정부 손도 대지 못하는 유한 회사를 가지면서 그 세금이 세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정치권전에서 이들 앞으로 이제 자본이 더 개방되면서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와 국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과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수조 원대 이익을 얻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 돈을 자국으로만 빼돌린다. 표현이 정말 그 정도로 나올 법한데요.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출근길 무심코 담벼락 위를 봤더니요. 정말 예쁘게 감들이 아주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예쁜 가을날의 분위기 물씬 전해드리면서 알뜰살뜰 생활정보까지 전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은 예전에는 가을이라고 했다가 하도 가을이 짧게 지나가서 갈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한 1, 2주 가을 갔다가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올해는 가을이 꽤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농산물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제철 농산물이 은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게 은행은 나무도 열매도 다 가을의 상징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을 이제 요즘에 좀 털어 가시는 분들은 은행 처리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잖아요. 네네. 참 아쉽게도 경찰청에 따르면 은행 나무의 열매를 함부로 채취하거나 하면은 절도죄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길가에 서 있는 노란 은행도 털면 안 되는군요. 그렇게요. 왜냐하면 서울시 경우에는 이 가로수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떨어진 은행 열매도 다 각 구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떨어진 열매를 소양 줍는 거는 우리 사회 통념상 괜찮다고 이제 용인이 된다고 하고요. 네. 계획적으로 열매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막 올라간다거나 네네. 흔들거나 그렇게 채집하는 것은 이게 다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재미로 괜찮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지만 괜찮지만 또 전문적으로 터신다. 이건 역시 은행털이가 되시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길에 떨어져 있으면 아우 막 냄새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 좀 차라리 빨리 주워가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있는데 의외로 효능은 참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은행은 구워 먹으면 향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저희가 여전히 자주 즐겨 먹잖아요. 네네. 이 단단한 껍질 속에 말랑하게 들어있는 은행은 파란 보약이라고 불리거든요. 네. 예로부터 한약재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맞아요. 장코플라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순환을 돕고요. 네네. 성인병 예방이나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폐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폐 기능 강화에도 좋습니다. 아, 네. 다만 이 은행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정량만 드셔야 되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 중에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많이 쌓이면 몸에서 열이 나고 잘못하면 호흡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하루에 10알 정도, 아동이라면 석알 정도, 3알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임산부라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보기에도 예쁘고 아주 지구의 역사와도 견줄 만큼 오래된 나무라고 알려진 은행나무.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적정량 아주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 사실 이 열매를 먹는 효과도 있지만 보는 재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가을에. 그렇죠. 은행나무 어디 가서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은행나무 보러 갈 곳이라면 충남 아산에서 은행나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네. 가을에는 전국 각지에서 단풍축제가 열리는데 그중에서 은행나무만을 테마로 하는 축제는 꽤나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 축제에 놓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곳 아산 은행나무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된 적도 있고요. 아, 네. 이 하늘에 샛노란 은행들이 가득 이제 잎이 뒤엎여 있어서 마치 황금 속을 걷는 것 같은 이 기분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버스킹 공연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가시면은 눈도 귀도 모두 오감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은행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못 가신다 하시더라도 다다음 주까지 계속 방문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이란 단어가 좀 부담이신 분들도 있는데 네. 눈으로 즐기는 이 나무 은행이라도 좀 보시면서 마음 좀 푸근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풍놀이도 많이들 가세요. 단풍도 지금 절정기죠?
그렇죠. 또 어르신들은 등산을 통해서 가을을 즐기시잖아요. 네네. 올해 단풍 절정기는 지난주 오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와서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중에서 설악산, 치악산, 지리산, 월악산 이 네 군데는 지금 바로 가셔도 절정 맞은 단풍 충분히 구경하실 수 있겠고요. 네. 팔공산, 북한산, 계룡산, 한라산은 이번 주말부터 단풍이 무르익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다 가을에 등반을 안전하게 하시려면 날씨랑 등반 소요 시간 그리고 정보 같은 거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가을철은 산의 일교차가 크고 낮 시간이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행을 아침 일찍 하시고요.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추울 수 있으니까 여벌옷이랑 초콜릿 같은 비상식량도 꼭꼭 챙겨가시고요. 네, 일교차 심할 때는 항상 안전 주의하시고요. 이 은행나무길 축제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는 축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물가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르내리는 품목, 먼저 좀 내려가는 품목 알아볼까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릴 반가운 과일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제주에서 철 맞아서 돌아온 감귤입니다. 유독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티가 났나요? 예, 제주 출신이셔서 그러시죠. 네, 제주산 감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유통되고 있는 감귤은 제주에서 올라온 극조생인데요. 네. 이제 막 노지 감귤이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황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년보다 병해충이 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소매 가격으로 10개에 4,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르기에 양호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가격 점차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감귤을 좋아해서 제주에 사는 지인한테 박스채 사 먹는데요. 네. 혼자 살다 보니까 이걸 많이 못 먹고 또 금방금방 이게 썩잖아요. 맞아요. 부딪혀 있으면 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남는 것은 껍질을 벗겨서 얼려두었다가요. 나중에 물에 설탕 좀 타고 감귤 알갱이를 넣어서 끓여 드시면은 겨울철에 즐기기에 진짜 맛있습니다. 예, 이건 또 몰랐네요. 자, 네. 이거 많이 사는데 귤 어떡하나 이러신 분들 껍질 까서 냉동 보관했다가 샤베처럼 혹은 차처럼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추 가격은 어때요? 지금 이제 김장철 다가오는데요. 배추도 지난주에 제가 가을 배추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출하되고 있어서요. 네네. 시장에 여름 고랭지 배추랑 가을 배추가 함께 유통되다 보니까 하락폭이 꽤 큰 편입니다. 네. 10월 10일 소매 가격이 포기당 한 6,000원, 7,000원이었던 게 벌써 3,000원 초반 정도로 떨어져서요. 네네. 벌써 절반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배추 많이 사셔서 생으로 아삭아삭하게 드시거나 끓여가지고 밀푀유 같은 전골로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추 참 끓일수록 시원한 맛을 내주는 고마운 가을 채소인데요. 이번 주말에 혹은 이번 주에는 배추 요리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샛노란 풍경 잔뜩 네. 전해주셨네요. 감귤, 은행나무까지. 자, 오늘 소식들. 그렇네요.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9182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애청자님. 오죽하면 은행도 쓰겠습니까? 많은 차라리 빚 없이 사는 게 현명합니다. 자칫하면 신용불량자 되고 집도 날아가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험 같은 말씀이세요. 6817님, 은행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했는데 금리 인상이라니요. 눈물 납니다. 예, 금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환경이 다 좋아지면 돈도 더 벌려지면 사실 괜찮긴 한데 걱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계획 중인데 참 걱정입니다. 남편이 회생 중인데요. 대출 가능한 곳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시중은행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 있으니까요. 시중 제1금융권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6467님 응원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덕분에 더 힘차게 공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8012님 가을 풍경 전해주시는 문자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을 느끼시면서 또 경제 걱정도 좀 더는 그런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